이거라도 꼭 들고 나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정신이 흐릿한 90세 치매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며느리 박명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30년 모시고 살아온 집. 어느 날 우리가 할머니 모실게요라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고 박명숙은 거짓말과 모함 속에 점점 이 집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쫓겨난 날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가 건넨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보따리 하나가 이 집안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을요.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곡동 단독주택 마당을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61세 박명숙은 이른 아침부터 90세 시어머니 한정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은 두 사람만의 조용한 보금자리였어요. 1989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재호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명숙에게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한정희 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숙은 시어머니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한정희는 치매 2기 진단을 받은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명숙과의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명숙이 연한 미소를 지으며 한정희 앞에 부드러운 닭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야. 정말 맛있게 끓였네. 한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명숙을 바라봤어요. 명숙아, 그동안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돌봐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아들 잃고 혼자 되었을 때도 어린 재호 키우느라 힘들었을 때도 한 번도 내게 짜증내거나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잖아. 한정희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하고 새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구나. 명숙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서 같이 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정말 고맙지. 우리가 진짜 모녀지. 친딸보다 더 낫다. 한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세요. 그래, 우리 오래 살자꾸나. 명숙은 시어머니가 천천히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윤재호와 며느리 차세라가 들어섰습니다. 38세의 재호는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가끔씩 집에 들르곤 했는데 오늘은 37세의 세라와 함께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온 것이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한정희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구, 우리 똥강아지들 왔네. 어서 와라. 밥은 먹었고?
한정희의 얼굴에는 손자 부부를 보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재호야, 세라야, 어쩐 일이니? 캐리어까지 가지고 어디 여행 가니? 세라가 한정희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려고요. 저희가 이제 할머니, 어머니 두 분 다 잘 모시겠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셔온 시어머니를 이제 아들 부부가 함께 돌보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님만 고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정희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호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재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 세라는 친구들과 마곡 신도시 근처 유명한 카페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사장이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언니였는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세라야, 너희 시할머니 한정희 할머니 맞지? 여기 건물이 할머니 건물이야. 매달 할머니 계좌로 월세 입금하고 있거든. 그 순간 세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마곡 신도시 최고 입지에 있는 그 거대한 상업 건물이 한정희의 소유라니. 건물 시세만 해도 10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세라는 즉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만나야 해. 할머니에 대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재호와 세라는 집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세라가 흥분해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라야, 진짜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재산이 많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세라가 여전히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언니가 카페를 하는데 직접 할머니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고 있었다니까? 언니네 카페도 30평이 넘는데 1층에 이런 가게가 3개가 더 있어.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할머니가 응,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 순간 재호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절망적인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와 코인 투자 실패로 8억의 빚을 지고 있었고 세라 또한 명품과 도박으로 인한 사채 2억으로 총 10억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혀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들어가야 해. 재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거야. 어머니 혼자 30년 동안 모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하면 되잖아.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간절함을 넘어선 절망적인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연기라도 하듯 효부 행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희 집은 어떻게 하려고? 명숙의 질문에 재호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좀 정리할 일이 생겨서요. 할머니 모시면서 어머니한테도 효도하려고 합니다. 명숙은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결혼할 때 평생 모은 돈 5억을 보태줄 만큼 아꼈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윤재호와 차세라는 한정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세라는 정성스럽게 한정희의 식사를 챙기고 재호는 마당 정리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세라가 이렇게 착했나? 고마워라. 한정희는 손자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족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명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진짜 목적과 그들이 한정희의 150억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한정의 방에서 나오며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명숙이 목격한 것이었어요. 세라야, 그게 뭐니? 아, 이거요? 할머니 병원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세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굳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한정의 방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명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재호와 세라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물 말고 다른 재산도 알아봐야 해. 응, 예금 통장이랑 주식 계좌도 확인해야지.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도 모르는 어머니 한정희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정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지켜온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시어머니가 아침을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효심이 진짜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가슴 한구석에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명숙의 예민한 촉각은 집안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세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정희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목상으로는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세라야,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니? 명숙이 물으면 세라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히 나왔어요. 아, 어머님. 할머니 옷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명숙의 눈에는 세라가 뭔가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손에 들린 것은 옷이 아니라 종이 뭉치였거든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재호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특히 우편물이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재호야, 그거 할머니 편지인 것 같은데. 아, 네. 할머니 병원 관련 서류 같아서요. 제가 챙길게요. 재호는 편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이상했어요. 30년간 시어머니의 모든 우편물을 자신이 관리해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왜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세 번째 변화는 한정희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부처럼 굴었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정희가 치매 증상을 보일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걸 또 잊으셨어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 그랬나? 내가 뭘 말했지? 한정이가 당황해하자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전에 드신 약 얘기하셨잖아요. 명숙은 그런 아들 부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치매 환자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들에게서는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재호와 세라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이 서류들 봤어?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쉿! 소리 좀 작게 해. 어머니 들을라.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한정희의 개인 서류를 뒤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여기 적힌 숫자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너무 위험해. 명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 부부가 정말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명숙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와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점점 쌓여가는 의심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재호야, 세라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한정희가 낮잠을 자는 시간, 명숙은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명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너희 행동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 세라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방에서 뭘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니? 그리고 할머니 우편물도 왜 가져가고? 재호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머니 건강관리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재호야, 혹시 너희 이상한 다른 마음 품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지? 그 순간 거실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재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희가 할머니 서류 뒤지고 재산 얘기하는 거 다 봤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모성애와 실망감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세라가 벌떡 일어나며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모시러 온 건데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할머니 통장 이야기는 뭐였어?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재호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할머니 의료비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의료비 관리를 왜 몰래 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해온 자신을 제쳐두고 아들 부부가 몰래 행동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하시니까 정말 서운해요. 세라의 눈가에 실제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자신이 오해한 것일까요? 재호도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할머니랑 어머니 모시려고 온 건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명숙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들 부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효도하려고 온 것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몰인정한 어머니인가요? 30년간 혼자 고생하느라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건데 어머님은 저희를 아직도 철없는 아이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명숙 자신이 정말 미안해졌습니다. 혹시 진짜로 오해한 것이라면 얼마나 큰 잘못인가요? 그럼 앞으로는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일을 나한테 먼저 얘기해. 알겠지? 재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를 의심한 자신이 정말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재호와 세라의 눈물과 상처받은 표정이 진짜 같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며 단련된 명숙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답은 분명 진심 같았지만 명숙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한정이만 혼자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우리 재호가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네, 할머니. 할머니 좋으시라고 한 거예요. 재호의 대답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났지만 한정이는 치매 때문인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한정이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또렷했다가 저녁에만 가끔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오전에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명숙을 알아보지 못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명숙은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로 아들 부부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명숙은 한정희의 방에 들러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한정희가 반쯤 감긴 눈으로 명숙을 바라봤어요. 명숙아,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한정희는 집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재호와 세라가 와서 좀 북적거리는 것뿐이에요. 그런가? 그런데 명수가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라. 한정희의 말에는 예상 외의 또렷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명숙 자신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집안의 평온한 일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 부부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숙과 아들 부부의 대화 이후 며칠간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재호와 세라는 명숙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들만의 시간에는 여전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명숙은 더욱 예민하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집안의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세라가 한정의 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재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한정희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끔 명숙을 딸이라고 부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명숙아, 우리 영수 아빠는 언제 오니? 한정희가 돌아가신 남편을 찾을 때마다 명숙의 마음은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이런 한정희의 모습이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세라는 한정희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명숙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속삭였어요. 할머니, 요즘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좀 차갑죠? 그런가? 명숙이가? 네, 저희가 와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보다는 자기 편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라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한정희에게 조금씩 독을 주입하고 있었어요. 재호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정희에게 명숙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약 제대로 안 챙겨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한정희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계속되는 세뇌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에게는 가장 최근에 들은 말이 더 강하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숙은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단지 한정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명숙이 한정희에게 식사를 갖다 드렸을 때였어요. 누구세요? 왜 자꾸 여기 들어와요? 한정희가 명숙을 알아보지 못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명숙이요. 명숙이? 아, 그래. 그런데 명숙이가 요즘 이상해. 내가 뭘 잘못했나? 한정희의 말에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세라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안 드세요? 어머님이 정성껏 해드렸는데. 아, 세라구나. 세라가 해준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한정희는 세라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명숙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데 거실에서 재호와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은 명숙이 잠든 줄 알고 나지막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쫓아야 해. 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명숙의 손이 컵을 든 채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야 상속 우리가 받아. 그 건물만 팔아도 은행 빚이랑 사채 다 갚고도 남아. 재호의 말에 명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할머니 유산이 150억이야. 엄마가 있으면 절대 우리 못 안 돼. 치매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야. 어머니만 집에서 빼면 끝이야. 세라의 말을 들은 순간 명숙은 손에 들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0년간 모신 시어머니와 살았던 그 집에서 자신이 장애물로, 걸림돌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한테는 계속 엄마가 나쁘다고 세뇌하고 있어.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이 더 강하게 남으니까. 좋아. 그럼 언제쯤 내쫓을 거야? 곧이야. 할머니가 이제 곧 가실 것 같은데 한시라도 빨리 엄마를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해. 재호의 말에서 명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내쫓을 거야? 30년 살았는데 쉽게 나가겠어? 방법이 있어. 할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한다고 무서워한다고 하면 되잖아. 치매 환자한테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하고
세라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받아봤는데 치매 환자 옆에서 감정적으로 구는 건 학대라고 하더라. 그래,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내쫓는 거야.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30년간 헌신적으로 모신 시어머니를 두고 아들 부부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150억이나 돼? 확인해 봤어? 응, 상가 건물이 120억, 이 집이 20억, 나머지 예금이랑 주식이 10억? 그 외에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재호의 대답에 명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심지어 더 많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우리 빚 10억 갚고도 140억 이상이 남을 수 있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엄마가 감정적으로 할머니한테 소리라도 지르면 바로 그걸 빌미로 삼는 거야. 세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조금씩 바꿔볼까? 더 혼란스럽게 만들면 엄마한테 더 의존하지 않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럼 할머니가 엄마를 더 무서워하게 될 테니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명숙을 내쫓을 계획을 구체화해 갔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에 누워서도 명숙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평생 모은 돈 5억을 결혼 자금으로 내준 것도 30년간 시어머니를 혼자 모신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돈, 상속받을 재산만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명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명숙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한정희마저 그들의 세뇌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시어머니는 점점 명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재호와 세라를 바라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호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명숙에게는 위선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괜찮아. 그냥 못 잤을 뿐이야. 명숙은 짧게 대답하고 한정희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한정희는 명숙이 가져다 준 음식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냄새가 이상한데. 어머님이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 세라가 대신 대답했지만 한정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그런데 왜 이렇게 짜지? 평소랑 다른데. 명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간 한정희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의심받고 있었어요. 어머니, 평소대로 했는데요. 아니야, 뭔가 다르네. 먹기 싫어. 한정희가 숟가락을 놓자 세라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어머님도 요즘 피곤하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세라의 말에는 교묘한 독이 섞여 있었어요. 한정희에게 명숙이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라가 해줘. 세라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한정희의 말을 들은 명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재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할머니 돌봄 좀 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재호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한정이는 손자에게만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명숙을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한정이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싫어. 가지 마. 무서워. 급히 달려가 보니 한정이가 벽 쪽으로 몸을 피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한정이 옆에서 당황한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약 드리려고 하신 건데. 저 사람 무서워. 나한테 못되게 하려고 해. 한정이가 명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명숙이에요. 모르겠어. 무서워. 가지 마. 한정이의 반응은 극심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명숙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데. 무슨 스트레스야? 내가 뭘 했다고. 명숙이 억울해하자 세라가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상태가 심해지셔서 그래요. 치매 환자들은 가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하거든요.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된 연출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않아요. 재호가 한정이를 달래자 신기하게도 한정이는 금세 진정됐습니다. 재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안심이야.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한정이의 반응이 너무 자기적이었거든요. 분명 아들 부부가 평소에 무언가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한정이는 명숙이 가져다 준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라가 준 것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싫어. 그 사람이 만든 건 안 먹어. 한정이의 말에 명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간 사랑으로 돌봐온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네요. 세라가 동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명숙은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한정이는 이미 그들 편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것은 30년간 쌓아온 시어머니와의 사랑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친아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현실이 명숙을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아들 부부의 계획은 점점 더 치밀하고 악랄해져 갔습니다. 세라는 몰래 한정이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평소 명숙이 한정이에게 드리는 치매약을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약으로 슬그머니 교체한 것입니다. 세라는 한정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을 노려 약통 안의 약들을 바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분의 약이었습니다. 명숙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한정이에게 약을 드렸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명숙이 다정하게 한정이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한정이는 평소처럼 약을 받아 삼켰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한정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혼란스러워했고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밤새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명숙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로 커진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약을 이상하게 줘.
먹으면 머리가 더 아파. 한정희가 명숙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명숙은 당황했어요. 30년간 정성스럽게 약을 챙겨드렸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처럼 드린 건데요. 거짓말하지 마. 약이 맛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 내가 나를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한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명숙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세라가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더니 깜짝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할머니 약을 잘못 주신 건 아니에요? 잘못 줬다니 무슨 소리야? 평소처럼 준 건데. 명숙이 당황해하자 세라는 약통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 약, 할머니가 드시는 약이 맞나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세라의 말에 명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평소에 드리던 약통에서 꺼낸 약이었거든요. 재호가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약을 혹시 헷갈리셨나요? 헷갈렸다니. 내가 30년간 어머니 약을 관리해 왔는데 무슨. 엄마, 진정하세요.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재호의 말투에는 명숙을 탓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정희가 잠깐 정신이 또렷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명숙이 한정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리려고 했을 때였어요. 한정희가 명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말 무슨 말을 너에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가 않는구나. 혹시나 모진 말을 했더라도 내 본심이 아니니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걱정 마시고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한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것들,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는 게 확실해. 처음엔 나도 반가워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한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와 세라 말이야. 뭔가 이상해. 내 방에서 뭘 자꾸 뒤지고 다니고 나한테 이상한 말만 계속하고 마치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명숙은 한정희가 아들 부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정희가 명숙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준비해 두신 게요? 응, 중요한 거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한정희의 말이 흐려지며 다시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시어머니가 무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뒀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 시어머니도 아들 부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며칠 후 한정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와 나를 해치려고 해. 한정희가 한밤중에 소리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숙이 급히 달려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정희는 더욱 거세게 반응했어요. 내가 내 약을 바꿔서 이렇게 된 거야. 가지 마. 무서워. 한정희가 명숙을 보며 극도의 공포감을 보였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재호와 세라가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정희를 달래며 방으로 모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한정희는 재호와 세라가 달래자 금세 진정됐습니다. 재호야, 세라야.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명숙은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세라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명숙 앞에서 진짜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어젯밤 일로 너무 걱정돼요. 무슨 걱정? 할머니가 약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어머님이 약을 헷갈려 하시는 건 아닐까요? 세라의 말에 명숙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약을 헷갈렸어? 30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데.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실수로. 실수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맞는 약을 드렸어. 그때 재호가 끼어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 상태가 이렇게 나빠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한테 이런 약을 먹이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진짜 큰일 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상한 약을. 다른 건 몰라도 약을 헷갈려 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어머님을 할머니와 분리해야 돼요. 세라의 말에 명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리라니. 무슨 말이야? 재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할머니가 더 안 좋아져. 잠시만 나가서 살아주세요.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을 친아들의 입에서 들은 것입니다. 재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치매 환자한테는 안정된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해요. 세라가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명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 부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한정희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도, 모든 것이 자신을 내쫓기 위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머니 약을 바꾼 거야?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왜 그런 일을? 재호가 발끈하며 부정했지만 명숙은 이미 진실을 알아채고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겠어?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엄마, 치매는 원래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세라가 거짓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내쫓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명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피해망상은 그만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내쫓으려고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재호가 오히려 명숙을 탓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라는 거야?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세라가 안타까운 척하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어요. 명숙은 그 순간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명숙은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명숙은 혹시 정말로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의 병이 악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정말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명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간 최선을 다해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것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이라면
자신은 얼마나 잘못된 며느리였을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마지막까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좀 나아지시면 다시 모시겠어요.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명숙은 30년간 살아온 집에서 강제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이 마침내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명숙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개의 짐 보따리만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곡동 단독주택의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재호와 세라는 현관 앞에서 마지막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시면 꼭 다시 모시겠어요. 재호의 말에는 가짜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안도감을 명숙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 몸 건강히 지내세요. 자주 안부 확인할게요. 세라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명숙이 짐을 들고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아, 명숙아. 한정희가 맨발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재호와 세라는 깜짝 놀라며 한정희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정희는 그대로 명숙을 꽉 껴안았어요.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으로 명숙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명숙은 시어머니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감지했어요. 한정희도 이별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명숙도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재호를 키우며 힘들어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시어머니,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며 나눈 정다운 대화들, 아플 때 서로를 돌봐준 따뜻한 기억들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한정희는 명숙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재호와 세라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정말 고마워. 내 며느리 명수가 네가 있어 아들 없는 내 인생을 버틸 수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행복했단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죽어서도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명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것이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30년간의 사랑과 감사가 그 짧은 귓속말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모정이 이별의 순간에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명숙의 어깨는 억울함과 슬픔으로 떨렸고 한정희의 작은 몸도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명숙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이별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0년간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정희가 아들 내외 보란 듯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 빼고 여행 간다. 명숙이 미워. 재호와 세라는 안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이 바뀐 건가 생각하는 찰나에 한정희가 여전히 명숙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거예요. 세라가 한정희를 달래려 했지만 한정희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어요. 싫어. 명숙이 놔두고 가는 거 싫어. 그러면서도 한정희는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명숙에게 밀어줬어요. 이거 빵이랑 떡 내가 싸줬으니까 이거 먹어. 명숙은 보따리를 받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정희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음식을 싸준 것에 감동했거든요. 재호가 나서서 한정희를 집 안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추우시잖아요. 싫어. 명숙이랑 더 있을래. 한정희는 계속 저항했지만 결국 재호와 세라에 의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정희는 명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떠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속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어머니를 내쫓는데 성공한 것이었어요. 이제 150억의 상속 재산이 자신들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방에 들어가세요. 추우시잖아요. 재호가 한정희를 집 안으로 데려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10억의 빚에서 해방되고 140억 이상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현실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명품과 도박으로 진 2억의 사채빚을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명숙은 보따리를 가슴에 꽉 안고 집을 떠났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30년간 살았던 집의 온기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명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3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귓속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죽어서도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말이 명숙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만은 자신의 30년 헌신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택시에 올라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자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생각난 곳은 30년 지기 친구 장효진의 집이었어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명숙은 보따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집에 남은 재호와 세라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나갔네. 응, 이제 우리 차례야. 두 사람은 승리감에 차 있었어요. 150억의 상속 재산이 이제 자신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한정희가 명숙에게 건넨 보따리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명숙을 지켜보며 한정희가 몰래 준비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장효진의 집에 도착한 명숙은 친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명숙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짐을 들고. 장효진은 명숙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명숙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명숙은 장효진의 품에 안기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효진아,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라고? 쫓겨났다니 무슨 소리야? 장효진은 명숙을 거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수상한 행동들, 밤에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대화, 약 바꿔치기 사건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장효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가족 갈등이 낯설지 않았지만 친한 친구의 일이라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어요. 명수가, 그건 명백한 사기야. 시어머니를 이용해서 너를 내쫓은 거라고. 장효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명숙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사망 후 법적 절차를 도와주며 지켜본 명숙의 희생정신을 떠올리니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 명숙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30년간 헌신했던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장효진이 명숙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부터 바로 집 알아볼게. 며칠만 신세 질게.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뭔 소리야, 너랑 나 사이에. 나도 혼자 사는데 너무 쓸쓸했어. 아니, 내가 부탁할게. 우리 같이 살자. 장효진의 제안에 명숙은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효진아, 고마워. 하지만 내가 신세만 지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나도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장효진의 말에 명숙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보따리를 열어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보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아마 정말로 빵과 떡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 더욱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몰랐어요. 그 보따리 안에 30년간의 진실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상황을 뒤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명숙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장효진의 집에서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첫날 밤에는 눈물로 지새웠고 둘째 날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셋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명숙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명숙은 보따리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열어보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마치 그것을 열어보면 정말로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숙아, 그거 언제까지 안 열어볼 거야? 장효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언젠가는 열어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열어보면 더 슬퍼질 것 같아서.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보따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겉감은 오래된 보자기였지만 정성스럽게 매듭이 지어져 있었어요. 한정희가 떨리는 손으로도 정성껏 싸준 것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정말로 빵과 떡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며칠이 지나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음식을 싸주신 거였구나. 명숙이 코끝이 찡해지며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 밑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물건이었어요. 테이프에는 한정희의 떨리는 손글씨로 우리 명숙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카세트 테이프를. 명숙이 테이프를 들여다보는데 그 아래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온갖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리고 명숙이 30년간 한정희를 돌보며 찍었던 사진들까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다 모아두셨구나. 명숙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도 잊고 있던 오래된 사진들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명숙이 30대였을 때 한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 재호가 어릴 때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리고 찍은 사진들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더욱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한정희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 수첩을 펼쳐보자 깜짝 놀랐어요. 2024년 3월 15일 마이너스 재호와 세라가 내 방에서 서류를 뒤졌다. 내가 잠든 척하고 있는데 통장을 찾고 있었다. 2024년 4월 2일 마이너스 세라가 명숙이 나쁘다고 계속 말한다. 내 정신이 또렷할 때는 거짓말인 걸 안다. 2024년 4월 10일 마이너스 약 맛이 이상하다. 세라가 바꾼 것 같다. 먹으면 머리가 더 아프고 혼란스러워진다. 2024년 5월 3일 마이너스 재호가 전화로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한정희가 치매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순간마다 기록해둔 것들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모든 수상한 행동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장효진이 수첩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변호사인 그녀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바로 보였습니다. 수첩을 끝까지 읽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명숙이에게 마이너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뒀다. 카세트 테이프를 꼭 들어봐라. 그리고 은행 금고 열쇠도 가져가거라. 내가 내 앞으로 해둔 일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정말로 오래된 열쇠 하나였어요. 작고 낡았지만 한정희가 정성스럽게 헝겊에 싸서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 안에는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효진아, 이건 뭐지? 명숙이 서류를 장효진에게 보여주자 장효진의 얼굴이 점점 놀라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명숙아, 이거 유언장이야. 그것도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 장효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유언장이라고?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명숙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간단히 말하면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야. 여기 봐. 유언자 한정희는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명숙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장효진의 설명에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내가 무슨 재산을 받아. 명숙아, 이건 진짜야.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유언장이라고. 명숙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효진아, 이걸 어떻게 들어보지? 요즘 카세트 플레이어가 어디 있어? 우리 집 다락방에 오래된 라디오가 있어. 카세트 기능이 있을 거야. 장효진이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라디오를 가져왔어요. 전원을 넣고 카세트를 넣자 잡음과 함께 한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수가, 내 목소리가 들리니? 명숙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한정희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의 혼미한 모습과는 달리 훨씬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야. 재호와 세라가 잠든 밤에 이걸 몰래 녹음하고 있어. 한정희의 음성은 계속됐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과 분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중요한 것만 말할게. 명숙과 장효진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먼저 내 재산에 대해 얘기할게. 마곡에 있는 상가 건물이 120억,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20억, 그리고 은행 예금과 주식이 10억. 총 150억 정도 돼. 어머니, 명숙이 중얼거렸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이 모든 걸 내 명의로 상속하고 싶어. 공증까지 받아뒀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 열쇠는 내 금고 열쇠야. 우리 은행 마곡 지점에 있는 대여금고 말이야. 장효진이 명숙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재호와 세라가 나한테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약을 바꿔서 내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아. 한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야. 치매가 있어도 가끔은 정신이 완전히 돌아와. 그럴 때마다 저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봤어. 내 방에서 서류 뒤지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너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받으면서도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낸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명수가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들을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한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재산으로. 그리고 재호와 세라한테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마. 저 아이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정희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 명수가,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 다 그 금고 안에 있어.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흘렀어요. 명숙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장효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수가, 이건 완벽한 증거야. 유언장의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기록한 수첩까지.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 효진아, 이게 진짜일까? 나는 어머니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상속 절차도 시작해야 해. 장효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이것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년간 당한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한편 마곡동 집에서는 재호와 세라가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명숙을 성공적으로 내쫓았고 이제 150억의 재산이 자신들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네. 응, 내일부터 상속 절차 알아보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정희가 마지막까지 명숙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져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운명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와 세라는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며 명숙을 철저히 배제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모든 절차를 자신들이 주도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알리지 마.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하셨으니까 장례식에 오시면 안 돼. 재호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과 장효진은 멀리서나마 한정희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장례를 마친 재호와 세라는 바로 다음 날 자신들의 변호사를 불렀어요. 김철수 변호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세라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같은 건 없으시죠? 김철수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네, 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그런 걸 남기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어요. 재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직계비속인 아들분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호와 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30년간 모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주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30년간 모셨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어요. 김철수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그럼 언제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후에 공식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거든요. 한 주일 후 드디어 상속 공개의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김철수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재호와 세라는 최고급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세라가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150억? 상상도 못했던 돈이야. 재호도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 한정심 여사님의 상속 관련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장효진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명숙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여기 왜 들어와? 세라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저는 장효진 변호사입니다. 박명숙 씨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어요. 장효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와? 할머니 상속이랑 엄마는 상관없잖아. 재호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상관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장효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나섰어요. 여기는 유족들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며느리분께는 법정 상속권이. 법정 상속권이요? 그건 유언장이 없을 때의 얘기죠. 장효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세라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 한정심 여사님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신 유언장입니다. 장효진이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정식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네요. 그럴 리가. 할머니는 치매셨는데 언제 이런 걸.
재호가 소리치며 부정했습니다. 치매 환자도 정신이 또렷한 순간에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유언장은 3년 전에 작성되어서 할머니 치매 진단 이전의 일이에요. 장효진의 설명에 재호와 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유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한정심은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명숙에게 상속한다. 말도 안 돼. 가짜야. 세라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가짜라고요? 그럼 이것도 가짜일까요? 명숙이 조용히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재고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장효진이 미리 가져온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한정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명수가, 재호와 세라가 나한테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재호와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약을 바꿔서 내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아. 에이, 이건 조작이야.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세라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한정심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야. 저 아이들이 내 방에서 서류 뒤지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명숙이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김철수 변호사도 이제는 어쩔 줄 몰랐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명숙이 한정심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마이너스 약 맛이 이상하다. 세라가 바꾼 것 같다. 장효진이 수첩의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직접 기록하신 내용들입니다.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재호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이것들이 진짜야?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모두 어머니가 직접 남기신 거야. 어머니는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 명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세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 한정심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박명숙 씨에게 상속됩니다. 150억이 모두 엄마 거라고? 재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네, 마곡 상가 건물 120억, 주택 20억, 그리고 예금과 주식 10억까지 모두요. 장효진이 명확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재호와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억의 빚을 갚기는커녕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재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15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진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세라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빼앗아 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분명히 한정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다 알고 계셨다고?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빚은 어떻게 해? 10억을 어떻게 갚아? 세라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독촉을 시작했고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더 이상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과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재호가 벌떡 일어나서 명숙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할머니 손자인데.
손자가 할머니한테 독탄 약을 먹여? 명숙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절박해서. 재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숙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세라가 갑자기 명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병원에 못 오게 한 게 너희들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든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재호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난 엄마 아들이잖아요. 재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세라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가족? 30년간 어머니 모신 나를 내쫓으면서 가족이라고 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어머니한테 약까지 바꿔가면서. 명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요. 세라가 계속 빌었지만 명숙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장효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노인학대와 사기 혐의로 고발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고와 세라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상속은커녕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무실 밖에서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30년간 고생하신 보답을 받으셨네요. 장효진이 명숙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의가 승리했어.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간 헌신한 명숙이 모든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 명숙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한정희가 남긴 150억의 재산을 상속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마곡동 집은 그대로 두고 장효진과 함께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명숙아, 오늘 기분이 어때? 장효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복잡해.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컸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명숙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시면서. 장효진의 위로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소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정희의 뜻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그 돈을 이렇게 좋은 일에 쓰고 있으니까. 30년간 배운 게 있잖아.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명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편 재호와 세라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10억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고 둘 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재호가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명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라는 명품 중독과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재호 역시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한 결과지. 장효진이 차갑게 평가했어요. 그날 오후 명숙은 한정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하러 온 것이에요. 꽃다발과 함께 한정희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명숙이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명숙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한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와 세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재호와 세라였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꽃 한 송이씩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명숙은 일어나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재호와 세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재호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숙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들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엄마, 정말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재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할머니를 속이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세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받으신 고통이 사라져? 내가 받은 상처가 나? 엄마, 너희들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약을 바꿔가면서 고통스럽게 했잖아.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호와 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할머니께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요. 재호가 한정희의 무덤에 꽃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명숙은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무덤을 떠나려 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재호가 간절하게 불렀지만 명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명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재호와 세라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자신들이 잃은 것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후 명숙은 한정희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들었어요. 장효진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재산으로.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명수가 정말 행복해 보여. 장효진이 친구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명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한정희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명숙이 한정희의 사진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30년간의 헌신이 인정받았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명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정희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은 영원히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